네, 뭐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금 뭐 그 범죄 수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경찰은 상황이 좀 어때요? 저번에 제가 그 경비 인력 좀 많이 줄여서 저 일반 행정 인력으로 좀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 한 것 같고. 예, 한 2,000명 정도 줄여서 수사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수사는 국수본이 2021년도에 국수본이 생기면서 경찰이 그 수사 종결을 하도록 이 법이 바뀌어서 수사 종결을 하다 보니 책임지고 종결하다 보니까 그 수사 기간이 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국수본 생기기 이전으로 그 수사 기간이 다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 집회 시위 대응도 과거에는 이제 사전에 예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헌법상의 집회 시위는 국민의 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적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집회 시위를 대응하다 보면 추가로 더 인원을 이제 수사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경찰의 네. 수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생활 치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전환을 좀 해서 예. 국민들의 치안 수요가 어쨌든 충족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혹시 경찰 인력, 경찰은 숫자 꽤 많은 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조정해도 꽤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불편하다면 좀 그런데 비효율적인 부분의 인력들을 좀 최대한 조정을 좀 해서 예. 국민들 생활 치안 수요에 충족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검찰차장님, 대검차장님. 예.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보니까 무슨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뭐 500건이 넘고 뭐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예. 실제 상황 좀 어떻습니까? 뭐 언론 보도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통계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나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수치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일선 청사정들이 지금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인력 배치라든지 뭐 정규직권 조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좀 많이 한계치에 좀 다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쪽으로는 인력적인 문제가 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혹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럴 수 그런 있는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혼란기이긴 하죠. 그 나중에 본부장관님, 지금 검찰 인력 관련해서 일단은 뭐 10월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후도 지금 문제예요.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을 중수청으로 다 넘기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중수청이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역할하고 인력 뭐 조직 이거 다 갖추는데도 그 금방 부탁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류된 사건들 또 앞으로 송치될 사건들 정리하는 게 사실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네, 현재도 지금 최근에 인력 조정을 해갖고 저 검사 직무대리를 한 12명 발령을 했고요. 지금 그 쓰레기 특검이 가동될 때 한 150명 정도 나가 있다가 좀 일부 돌아왔긴 했는데 합수본하고 현재 그 제2차 특검 그다음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검사들하고 한 91명 정도가 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들이 검찰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보통 초임 검사 한 3, 4명 이상의 몫을 해야 되는 핵심 검사들이 지금 뭐 100여 명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대책은 지금 지난해보다 좀 경력 검사들을 좀 또 선발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상의 경력 검사가 5월 중에 저희들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일부에서 공소청, 중수청 나눠지게 되면은 공소청이 수사를 하질 않으니까 많이 대거 가야 되지 않게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 그 검찰청의 인지부서가 한 42개 정도 되는데 인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한
자체 인지하는 거 건수로는 한 제가 보기엔 한 6, 7% 이하 정도고요. 예, 그런데 그 인지부서에서도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송치사건 처리입니다. 송치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현재도 뭐 99.9% 이상의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공소청만으로도 인력이 이렇게 남아도는 편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보기로 하고요. 근데 저 대통령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전체 범죄 건수가 지금 급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폭력 범죄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3범죄가 성범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지체가 많이 되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시설의 수용 정원이 56,64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너무 과밀 수용해 갖고 가석방 규제를 좀 낮춰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면 상당 정도 가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어제자 1,300명이 가석방 됐는데도 63,500명 정도가 됩니다. 125%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의 이름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2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재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교정과 범죄 예방에서 너무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하도 여러 번 얘기하셔서 귀에 딱지 안 졌어요 지금. 아니, 너무 심각해서 제가 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문제죠. 너무 좀 교도소의 수용 역량을 넘어서서 어쨌든 교화라고 하는 걸 기능을 잘 못하고 그냥 단순히 수감만 하고 있는 이제 상황.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마약하고 성범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게 쉽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저 경찰청장님 지금 특검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검사들의 수사 인력을 자꾸 차출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경찰이 감당을 못하니까 자꾸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좀 경찰의 수사 역량은 좀 어때요? 뭐 특검이나 이런 데 경찰들이 좀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예, 경찰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검들이 요청을 잘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특검 그리고 자체 그 특별수사본부 뭐 이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가 그 지금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지금 특검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예, 그런 형식으로 검경 합동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한 500명 정도가 그래요? 예. 그것도 핵심 수사 인력들이 다 나가고. 예,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범죄 또는 뭐 예를 들면 금융범죄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이제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이 법무부는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 뭐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 기소, 공소유지, 집행 뭐 인권보호 뭐 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수사는 이제 행안부로 다 넘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행안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로. 행안부가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안부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검찰에서. 그래서 이것도 따로 한번 기획 현재 진행 상황이나 아니 결국 좀 정리해가지고 보고 따로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네, 다음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이게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 간에 이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을 거고 협상도 있을 텐데 하여튼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부나 이쪽하고 좀 협의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뭐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한데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의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처청에서 이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뭐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데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뭐.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공무위원들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장애물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뭐 수입 규제 또 심사 절차가 뭐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그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하여튼 현장의 필요를 다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거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시행령도 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뭐 하려다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접촉도 좀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과제를 먼저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그걸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뭐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하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유류의 이제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고시되는 즉시 다 올려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과거 가격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개인 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온갖 금지 규정이니 뭐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이 공직사회는 뭐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이 공직사회는 뭐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은. 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지금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기회에 저는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부 장관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저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 돌아서 뭐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이라도 또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네.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그래서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네.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좀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해요. 전화가 왜 이리 안 오지? 뭐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이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관련 범죄가 31.6% 감소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송환이 어려웠던 그 중대 범죄자도 국내 송환을 하게 됐는데, 역시 초국가 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 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잡다단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이 부처 간 또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례를 마약 또는 디지털 성범죄, 금융사기, 재난대응 등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 때문에 국정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각 부처에서 토론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